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작품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표절이라고 하지요. 지난 10여 년간 학계의 논문 표절부터 최근에 불거진 문학계의 표절 논란까지 사실 창작의 전 분야에 걸쳐서 표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파워피플은 바로 이런 표절 행위에 대해서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데요. 바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님이십니다. 저와는 참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교수님이시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직접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남형두 교수입니다. 교수님,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교수님과 스승과 저는 이제 제자의 모습으로 만나 뵙고 또 강단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정말 스승님이셨는데요. 그동안 또 많은 시간의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교수님 오늘 각별한 인연으로 이제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에 온 게 2005년 9월이거든요. 그때 진 변호사님 수업이 네. 저에게는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네. 아마 저도 그때는 초보 교수 때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저도 그러면 네. 교수님이 저를 가르친 첫 제자이시네요. 그런 그러니까 셈이죠. 각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네. 크게 맞습니다. 과언이나 결례는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는지 저 또한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늘 교수님의 인생 스토리 또 그동안의 학문적인 여러 가지 성취 또 표절에 관련돼서 저에게도 또한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새 새로 쓰신 책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조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 제의를 받고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이렇게 뭐 인생 스토리 이런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고사했었는데 나중에 수락한 후에 오히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과의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코너가 바로 네. 내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내 인생의 키워드 코너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에게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표절론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소위 표절 전문가라고 흔히들 지칭하시겠는데요. 이 표절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쓰신 책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의 표절론의 가장 큰 대두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과연 표절이 무엇이고 표절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난 2006년도인가요? 그때 네. 교육부총리 지명자 사건 때 인사청문회 때 표절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후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뭐 인사청문회나 또는 최근에 무슨 소설 네. 표절이랄지 등등 이 표절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네. 관심이 많죠. 네네. 그래서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사건 후에 당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네. 표절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논문 표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땐 논문 표절에 대한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네네. 그래서 제가 3개월에는 할 수 없고 3년을 주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역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 1차 년도에는 과연 지식이란 누구 거냐. 네. 표절의 대상이 지식이니까 네. 그러한 이제 역사적, 철학적 연구를 한번 해보았고, 두 번째 해는 이제 표절에 관한 각종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사례들을 한번 연구해봤고요. 세 번째 해는 이제 표절에 관한 여러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까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표절이냐, 뭐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뭐 부당 저자 표시 등등. 예. 이제 각각 그런 쟁점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제안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세 권의 연구 보고서가 이제 기초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표절론이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책으로 집대성돼서 맞습니다.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공유되어야 되고 네. 그 지식에 대해서 비록 저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한들 그게 그렇게까지 큰 범죄인가? 즉 이런 논의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표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사회적인 인식이도 또 기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학계에서 또 정계에서 소위 공직자들,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제 소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지식의 규범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큰 공헌을 해주신 거죠. 글쎄요, 뭐 이제 시작하는 거라 제가 뭐 큰 공헌을 했다기보다는 이번 책을 계기로 좀 이제 논의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 표절론을 쓰시기 전 정말 이게 2015년도 얼마 네, 전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참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시기 전에는 이런 비슷한 책은 없었나요?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고, 다만 이제 이 개별적인 논문들이나 또는 개별적인 가이드라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가이드라인과 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음. 그 가이드라인은 대단히 이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있을 뿐 누구도 네.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었죠. 그러면은 소위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절의 기준과 실제 현실과의 규율이 많이 차이가 났다는 예, 뜻으로 차이도 저는 이해가 났고,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규범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네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결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가이드라인에 결론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이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에 세 권의 보고서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5년 내지 6년이 더 걸렸거든요. 네. 그것은 체계화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표절에 관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쓰신 이 표절론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조금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예.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네. 이 두 개를 우리 진 변호사님은 구별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교수님께 배웠으니까요. 네, 저작권법을 하시는 분 중에도 이 네.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절인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단죄하기도 하고 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별하면 네.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가 동의나 용서를 해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예. 네네. 근데 표절은 피해자가 표절 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독자도 피해자가 되고 네. 아카데미아, 학계 전부가 피해자가 돼요. 네네. 그래서 표절 당한 사람만의 용서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피해에 대한
그 피해자의 범위라든지 피해에 대한 구제에서의 그렇습니다. 피해자 의사 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실 텐데요. 네. 실제로 그러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일반 평범한 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예,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의 포크너라고 하는 박사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진 변호사님 박사학위 논문 한 번 쓰기 어렵잖아요. 네, 이 학생 그럼요. 2번이나 썼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 네.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논문을 써서는 안 되는 주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미안할 사람이 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교수가 자기 걸 주면서 네. 이대로 써와라 자기 거 주면서. 예. 그랬더니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왜 지도교수 걸 베꼈냐.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도교수 허락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표절 당한 사람이 허락하는 것으로 표절 책임 물을 수 없다면 네.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린 그 밭에 아버지가 걸어간 발자국 뒤만 따라가는 자식이 있지 않겠냐. 학문이라는 건 새로운 발자국을 내는 건데 네. 그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 뒤만 따라가면 무슨 학문이 발전이 있겠냐. 그러한 표현으로서 표절은 피해자의 용서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판결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는 면해지지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학문에서 항상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고, 즉 정말 학문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표절에 네, 대해서는요. 예. 그럼 정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표절론, 자, 이거를 쓰실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표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분이나 또는 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학문적 범죄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가치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논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표절론이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지침,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 책은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에 다 정확히 맞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다르고 네. 사회과학 안에서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어떤 학문에서도 쓸 수 있는 최소 공약수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결코 모든 학문 분야의 완성판이 될 수는 없고 개별 학문 분야에서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는 네. 그런 뭐랄까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또 우리 교수님의 인생의 키워드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 네. 표절과는 조금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퍼블리시티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도 조금씩은 익숙할 수 있을 권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의 얼굴,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특히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이제 퍼블리시티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있어서 근데 저는 우리 교수님이 표절과 퍼블리시티권은 사실은 전혀 그 영역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한 분이 어떻게 두 가지 전혀 다른 학문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예. 사실은 저작권법을 공부할 적에 네. 저작권법이라는 집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정직한 글쓰기, 그리고 네. 하나는 문화의 산업화인데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 예. 근데 네. 표절이 바로 정직한 글쓰기라면 네. 문화의 산업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퍼블리시티권, 아까 그 약간 무거운 표절과는 좀 더 달리 정말 흥미진진한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게 되신 그 계기나 예. 또는 그 공부하는 과정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아, 이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게 된 것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3년, 4년 이 무렵인데 예.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네, 그럼요. 영원한 에덴의 동쪽, 예, 뭐 우상이었죠. 자이언트. 예. 그 제임스 딘의 유가족이 네. 미국에서 네. 국내 그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서 네. 사무실을 통해서 그 개그맨 그 주병진 씨가 했던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 그 속옷 네, 상표 맞습니다. 예, 브랜드를 네네. 예, 했었던 그래서 그것이었죠. 그 회사에서 제임스 딘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속옷을 판매하니까 네네.
그걸 쓰지 마라. 네. 그런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그 제임스 딘의 유가족이 그렇습니다. 주병진 씨의 그 사업체를 상대로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표는 주병진 씨가 먼저 한국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상표권으로는 그걸 금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인정된 적도 없는 생소한 그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제가 그 피고 측 네. 이제 주병진 씨와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을 네. 그 대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건 이제 97년도에 제가 이기는 걸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즉 좋은 사람들의 그 이겼습니다. 제임스 딘이 속옷 브랜드를 쓸 수 있게 있게 됐죠. 된 예. 사건이셨죠. 예, 그런데 네. 97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하다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박사학위 주제로 처음에는 도메인 네임을 쓰려고 했어요. 네. 그 당시 유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도메인 네임 뭘 쓰냐? 그 전화번호 같은 거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아주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한 적이 있다 하니까 네. 그걸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우리 진 변호사님도 사시다 보면 인생에 여러 번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저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 한류가 떴잖아요. 아, 한류가.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제일 첫 번째 쓴 논문이 한류의 재산권 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은 한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마치 준비된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사실은 그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네. 우연이죠. 사실 우연인데 그때 그래서 얻은 교훈이 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관역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데를 향해서 쓰면 그건 백발백중 안 맞는다. 움직이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군대에서 말하면 오조준하다 그랬거든요. 관역이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관역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그렇죠. 그 보아야 되는 경향을 있어야 보고,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경향을 읽은 것도 아니었지만 네. 참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교수님의 그때 당시에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 그런 적절한 조언이 지금 교수님의 인생에 정말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죠. 또 교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있는 가르치고 계신 많은 제자들에게 그 관역을 오조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답으로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네. 예. 자, 지금부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께서 학자이자 또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 불과 그 전에는 한 10여 년쯤 전에는 저와 같이 변호사로서의 이런 법조인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셨지요. 우리 교수님께서 모든 변호사들은 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짜릿한 또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에 담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정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92년도에 제가 변호사 처음 했는데 그해 말에 그 저희 선배 변호사 이제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제 선배가 아래 후배를 가르치잖아요. 네. 그 선배 변호사님이 저한테 기록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네. 이건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연습 삼아 해보라고 하면서 고등법원 사건 하나 주셨어요. 네. 세금 사건이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그 자기 집을 부시고 단독주택을 부시고 6세대를 만든 집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과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소위 우리가 물건 사면 10% 추가로 그렇습니다. 더 내야 되는 그 세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업자한테는 네.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세감면 규제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그 등기가
세대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가지고 규모를 산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가구 주택 보면은 다 등기가 따로 나진 않더라도 당시에는 네네. 다 화장실, 목욕탕, 그렇죠. 부엌탕 단독 있잖아요. 전용 세대들이지요. 단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세대별로 음. 그 면적을 따져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했고 네네. 그보다는 먼저 그 대법원 기존 판결은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국민주택 복권기금 있죠. 네네. 그거를 받아서 짓는 사람만으로 좁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큰 대규모 건설업자들만 세금을 면제받을 뿐 예. 자기 집 하나 부셔가지고 6세대, 8세대 만드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비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일종의 요새 프로야구로 치자면 패전 처리 투수로 8회 네. 말에 한 10대 0 지고 있는 사건에 패전 처리로 나간 건데 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그냥 그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제가 대법원 판결 도전한 거예요. 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고등법원 판사님이 제 그 신출내기 변호사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 가서 네.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한 표가 더 많아서. 이렇게 와서 판례를 변경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전국에 한 5만 세대가 네. 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꿈 같아요. 제가 변호사 2년 차 때 그 네.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저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사건을 들으면서도 제가 가슴이 뛰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꿈이라고 할 거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 판결이 기존에 있었던 판결을 깨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자신의 소신이 있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은 모든 변호사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거를 정말 변호사 2년 차 때 이루셨다니까 참 그때 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전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정도의 이 경험을 저도 해보진 못했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저에게는 평생 숙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너무 빨리 이루셨어요. 아니요, 어떤 점에서는 제가 시작을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듣기만 해도 제가 가슴이 참 뛰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게 그 국민주택 규모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참 영세한 서민들의 맞습니다. 보금자리를 네. 무려 5만 세대 이상의 그 보금자리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지켜주신 거니까요. 네. 정말 저 또한 참 많이 부러운 판결을 받으셨네요. 좋은 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번에 우리 교수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교수님을 가까이서 잘 알고 계신 지인분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영일 교수님이라고 네. 교수님 아시죠? 예, 그 교수님과의 우리 남영도 교수님의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 인연을 저희가 그때 그 시절 우리 교수님의 인연으로 소개를 하려고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김영일 교수님이 남영도 교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에 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화면으로 김영일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남영도 교수님을 알게 된 것은 33년 전 서울맹학교 고등학교 1학년 다니던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남 교수님께서 학습 자원봉사자로 서울맹학교에 와서 어렵게 공부하던 저에게 수학 지도를 해주셨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로도 불충분하고 학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료 자원봉사자로 바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장무 봉사를 해주신 남 교수님의 도움과 또 그 이후에 후배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도움 덕분에 고등학교 당시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방학 때 남 교수님께서
본인의 사법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중 성탄절 카드를 보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성서 구절을 적어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저를 격려해 주었던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33년 전은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 전부를 위해서 또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정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작권과 정보 접근권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서 언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애써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수님. 교수님, 지금 이분이 교수님과 무려 3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서 오고 계신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교수님이 되신 것도 참 놀랍지만 그 과정에 우리 교수님이 엄청난 나름의 헌신과 또는 그 이분과의 긴 끈질긴 아주 멋진 인연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분이시고 또 교수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사실 뭐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헌신을 대단히 한 건 아니고요. 1983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효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에 그래서 그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 맹학교 그 당시에 김영일 교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아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네. 전 대학교 2학년이고, 근데 이 학생들은 주로 이제 안마사나 침술하는 실업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가정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 참 똑똑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뭐 당시 아주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었죠. 지금처럼 어떤 특별 전형이나 또는 없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서의 혜택이 없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대학 때 한 번 뭐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였는데 네. 참 묘하게도 그 친구가 이제 그 밴더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무슨 우리 노트북 같은 걸 놓고 막 타이핑을 해요. 봤더니 파일을 받으면 그 점자로 변환되는 단말기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일 예, 교수님이요. 2000년도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읽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로 인식하는 게 제일 빠른데 소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 한글 파일이나 그 DOC 파일이. 근데 그 파일은 직접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제가 저작권법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누군가의 뜻인 것 같다. 우리의 만남이. 왜냐? 저는 저작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고충을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는 이제는 스승과 뭐 학생과 뭐 교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저희 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지금도 만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함께 친분을 쌓아 나가고 함께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같은 학계 동반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되셨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분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드셨다고요? 예. 저희가 벌써 2년 됐어요. 네. 작년에 계란과 바위, 줄여서 개바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머리 질끈 매고 뭐 쇠사슬로 서로 연결해서 네. 철로에 뛰어들고 이러잖아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그 제도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네. 그 인권 장애 인권을 개선하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네. 연구하고 뭐 뭔가 그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저희들이 벌써 2해 동안 시도했던 두 가지 일이 벌써 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라면. 예, 하나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이 막고 있었는데 네. 그 저작권에 제한을 가한 국제적인 조약이 드디어 탄생이 됐어요. 네. 2013년도에 그 마라케시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마라케시 조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서명을 미루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개바가 계속 세미나하고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고 뭐 신문 칼럼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우리 정부가 서명을 했어요. 아. 그리고 놀랍게도 10월 첫째 주 8일인가 7일에 우리 정부가 드디어 비준서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는 제네바에다가 비준서를 네. 기탁했습니다. 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즉 저작권자의 동의가 따로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모든 소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파일로. 점자 파일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받아서 점자나 소리로 변환할 수 있도록 네.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아, 그 파일을 이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가져다 준 겁니다. 정말 네. 그 표현이 맞아요. 너무나 큰 그런 변화가 중요한 있었어요. 마라케시 조약이 드디어 비준이 됐군요. 우리 정부가 예.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 노력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번에 또 학생들에 네네. 대한 예, 그거는 평이가 있으셨다고요. 아주 역시 10월 중순에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일인데 그 요새는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도 일반 학교에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같이 교육을 받는데 네. 우리 진 변호사님 옛날에 교과서 보통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말이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 점자 교과서를 언제 받냐면 옛날에 김영일 교수 때 보니까 여름방학 다 돼서 받아요. 1학기 교과서를 1학기 끝나고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 학부모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요새도 4월에 책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앞두고 책을 받으면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그렇죠. 사실상 학생에게 교과서 없이 2달 이상을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법에 보면은 장애 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 의무교육에서 교과서를 제공하는 게 의무교육의 첫 출발인데 국가가 교과서를 그렇게 늦게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뭐 칼럼도 쓰고 뭐 국회도 저희 로비하고 또 교육부에다가도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드디어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날 저희들 환성을 지르고 네, 저희 이제 조만간 파티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법시험과 또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치는 이 두 가지, 즉 법조인 양성 제도가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이라는 이 제도를 처음에 약속한 대로 폐지해야 된다. 또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주는 소위 계층의 사다리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만큼 사법시험도 유지되어야 된다. 두 의론이 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지요. 이에 대한 우리 남영도 교수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그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다시 옛날 사법시험 제도를 존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 쉽게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진 변호사님이나 저나 다 사시 세대지만 세대죠.
그 사시가 좋았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가면은 전공을 불문하고 다 사시에 올인했던 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복잡 다단해지는데 여전히 그 서초동 중심의 판사, 검사, 변호사만 배출하는 그러한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약간의 그 시대가 변했으니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에 대한 양성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힘겹게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금의 현재 이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긴 분명하지요. 네. 특히나 뭐 남영도 교수님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됐었지만 물론 또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쪽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의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도 또한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시험을 벌써 한 4번, 5번 정도의 시험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 시험은 그동안은 사실은 시험 성적에 대한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었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 아마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이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 시험 성적 공개를 앞두고 법조계도 물론이지만 또 학계에서 또 교육계에서 기대도 우려도 함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남영도 교수님의 견해는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헌재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 헌재의 결정이 몰고 올 그 파고는 네. 사법시험 제도 존치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벌써 이제 그 결정이 난 후에 이번 2학기부터 네. 벌써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닌 과목들이 폐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 로스쿨의 현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변식 과목으로만 애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네. 학교의 그 3년간의 과정보다는 마지막 변시 한 번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거든요. 예, 마치 그 예전에 법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맞습니다. 않고 뭐 예. 신림동이나 이런 네네. 고시 학원을 전전했었던 그런 예. 폐단이 이번에 네. 또 벌써 나타나고 예. 있군요. 그러면 결국 무늬만 로스쿨이지 옛날 법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런데 우리가 가능성이 이 있네요. 로스쿨을 만든 것은 정말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뭐 지적재산권법이랄지 무슨 뭐 공정거래법이랄지 또 뭐 환경법, 의료법 이런 수요가 많은데 네. 그런 건 변식 과목이 그 필수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과목 애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 종래의 사법연수원과 비슷한 네. 그런 교육을 하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찬성하는 입장들은 성적이라는 것이 공개되면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성적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말해서 좀 더 투명한 절차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찬성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바로 그런 데 근거를 두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예컨대 로펌의 인사 담당자나 또는 네. 법원 검찰의 채용 담당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줄 세우기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성적 하위자보다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는 이 선택 과목이 다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학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앞으로 진출할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느라고 네. 학점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스쿨 출신자는 성적이 우수하냐 아니냐를 뽑지 말고 네. 얼마나 특별한가 그리고 특별한 분야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는가를
위주로 뽑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변시 성적이 이미 공개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뽑는 쪽에서 예컨대 내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네. 로스쿨 3년 내내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과목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왔고 공부해 왔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법조인 그리고 법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92년도에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변호사님 저를 광장 큰 로펌 광장에서 평탄하게 시작해서 학계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출발을 동서라고 하는 네. 그 당시 한 20여 명 되는 네네. 뭐 아주 크진 않은 그런 사무실 출발을 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전원 합의체 네, 판결을 맞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은 네, 그 네, 법인이셨군요. 네. 그런데 뭐 누구처럼 제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리크루트 당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제가 가서 저를 써달라고 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참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속에서 제 발로 들어와서 채용됐으니 얼마나 제 신세가 그렇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제가 뭐 야유회 갈 때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웃기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광장을 옮겼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변호사 할 때 사무실 옮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있던 작은 사무실이 광장으로 상호를 바꿨고 그게 이제 그 리앤코라는 사무실 합병을 해가지고 네. 저희 사무실의 이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옮긴 적이 없는데 제 사무실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다들 큰 사무실, 법원 이렇게 소위 그럴듯한 평탄한 예, 기반에서 시작하고 시작하려고 싶은 거지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그 제임스 딘 사건은 저는 호롤 단신으로 피고 측 대리인으로 나가면 상대방 그 김현장에서는 저보다 10년 위의 변호사님들 두 분과 네. 저보다 위에 한 2년 위에 있는 변호사가 셋이 나오고 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는 변호사 좌석이 부족해서 방청석에 앉더라고요. 네. 변호사는 다 같습니다. 뭐 500명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나 혼자 하는 변호사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변호사님들께 드린다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겪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변호사는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계란과 바위 모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가져다 주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제가 안과 의사라면 눈을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메디컬 닥터라고 하죠. 네. 그러나 법률을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게는 못하지만 파일을 줘서 소리로 듣게 함으로써 읽게 할 수는 있어요. 도로에 턱이 있으면 운동을 시켜가지고 재활을 시키는 건 의사지만 네. 도로에 턱을 깎는 건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가는 사회적 의사, 소셜 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뭐 변호사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심각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월급이 자꾸 빛이 안 나니까 안 갈 뿐이에요.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지금 뭐 10개 구단 있고 뭐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구단의 사내 변호사로 몇 구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갈 분야는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 도전해야 된다고 보고, 또 변호사가 예전처럼 뭐 일확천금을 갖다 주거나 무슨 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무슨 용입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겁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참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건 바로 변호사는, 특히 법조인은 사회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 즉 소셜 닥터이다라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사실은 남영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도 참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갈 길, 참 큰 길을 앞두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향해서 많은 에너지와 또 힘을 비축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오늘 받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꼭 이 일만큼은 또 해내고 싶다라는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로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그런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제가 오히려 외상으로 뭘 갖다 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법률가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년간은 법률 실무가로서 대법원의 소위 진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 도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꾸는 그런 강단 있는 법률 실무가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11년 동안은 대학 강단에서 그런 강단 있는 법률 실무가를 양성하는 교수님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 남영두 교수님의 오늘 인생을 쭉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또한 지향해야 할 법률 실무가 또는 법조인으로서의 나름의 멋진 모습을 보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절론 책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많은 사람 잡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의 부제는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표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면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 책에 담았기 때문에 보시면 누구나 다 알기 쉽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정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